제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였어요. 남편이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장모도 죽었으니까 이제 엮일 이유가 없잖아. 빚더미 회사는 너 혼자 책임져. 바로 이어서 시어머니가 거들었죠. 그동안 우리가 참고 산 게 다 너희 엄마 때문이었어. 사장 딸이라길래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줬더니 알고 보니 거지 회사더라고. 방금 어머니를 잃은 저에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7년.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단 몇 마디로 부정당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제게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왜 그토록 저희 어머니를 증오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본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더 놀라운 건 그 계획에 뜻밖의 인물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죠. 300명의 운명이 걸린 싸움.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선물. 과연 저는 모든 것을 잃을까요? 아니면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진짜 악마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저는 35살 미래제약 신약개발팀 연구원 박다은입니다. 오늘도 저는 실험실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미경 너머로 보이는 세포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죠. 벌써 11시가 넘었는데도 실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실험실 문이 열리며 남편 상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죠. 우리 과학자님, 또 밤샘하려고? 이거라도 먹으면서 해. 남편이 제 책상 위에 김밥과 따뜻한 커피를 올려놓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야근하는 저를 챙겨주는 모습은 여전했죠.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고마워. 당신도 회계 자료 정리한다고 늦게까지 남아 있었구나. 뭐 월말이잖아. 장모님께 보고할 자료도 준비해야 하고. 남편은 제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였습니다. 아직도 둘 다 여기 있었어? 미래제약 정미령 회장, 제 어머니가 퇴근길에 실험실로 들어오셨습니다. 60대 초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셨죠. 엄마도 이제 막 퇴근하시는 거예요? 이사회 준비하느라 좀 늦었지. 너희 둘은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 회사는 내가 지킬 테니까 너희는 건강부터 챙겨. 어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회사는 본인이 책임질 테니 저희는 걱정하지 말라고요. 10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혼자서 회사를 이끌어온 어머니에게 미래제약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창업한 이 회사를 어머니는 홀로 지켜내셨죠. 네, 엄마. 이것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어머니가 나가시고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자리에서 짐만 챙겨서 내려가 있을게. 차 빼놓을 테니까 천천히 정리하고 와.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실험 기구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주차장에는 아직도 불이 켜진 차들이 몇 대 있었죠. 미래제약에는 30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들 모두 저처럼 가족을 위해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차로 1시간 거리에 따로 살고 계셨지만 전화로는 매일 저희 일상을 확인하셨습니다. 아직도 회사야? 네,
어머님, 곧 집에 들어갈게요. 매일 늦게 들어가네. 사장 딸이라고 편하게 일할 줄 알았는데 거칠애로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야?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중요한 실험이 있어서요. 그래. 우리 상준이는 회계 쪽 일 다 떠맡아서 정신없이 바쁜데 너는 실험실에서 현미경이나 들여다보고 있으니 편하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며느리를 향한 사소한 질투심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시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상준이가 진짜 회사를 굴리는 사람이야. 숫자를 모르면 회사가 돌아가겠어? 너희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슬슬 상준이한테 더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할 텐데.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 집에 와. 상준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 테니까. 네, 상준이한테도 말해둘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늘 이렇게 세 개의 축 사이에서 돌고 있었죠. 회사와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그때까지만 해도 이 균형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험실을 나서며 복도를 걷는데 회계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그 옆에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회계팀 베라의 대리였죠. 둘이 모니터를 함께 보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깐 지켜보니 베라이가 커피를 2잔 들고 와서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받아 마시며 웃었죠.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의 야근 풍경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피곤해서 괜한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주차장에 제가 먼저 도착하니 곧 이어 남편도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방금 내려왔어.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재정이 좀 어렵더라. 장모님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 엄마가 그러셨어?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표정에서 다 보여. 나도 최대한 돕고 있는데 한계가 있지.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장모님이 너무 오래 혼자 끌고 오신 것 같아.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넘겨줘야 하는데 엄마는 아직 정정하셔. 그리고 회사는 엄마가 아버지와 함께 만든 곳이잖아. 알아. 그냥 하는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상주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계속될 거야. 엄마가 회사를 지키고 남편이 옆에서 돕고 나는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죠.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를 구워 먹으며 오늘 있을 실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벌써 회장실에 와 계셨습니다. 저는 출근 인사를 드리러 들어갔죠. 엄마, 일찍 오셨네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너는 신약 프로젝트 진행은 어떠니? 최종 임상 준비 중이에요. 다음 달에는 결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다은아, 너도 알다시피 이 회사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야.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우리가 책임져야 해. 알아요, 엄마. 너도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 아빠와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일궈왔는지. 경영이라는 건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거야. 너도 계속 보고 배워도 언젠가는 너가 이 자리를 이어받게 될 테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팔팔하신데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20년은 더 일하실 수 있을걸요? 어머니도 웃으셨지만 그 웃음 속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신 것처럼요. 그래도 준비는 해둬야지. 아빠가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히 어머니의 가슴에 남아 있었죠. 엄마, 괜찮아. 그냥 하는 말이야. 가서 일해. 오늘도 열심히 하자. 저는 회장실을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햇살이 어머니의 은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이 제가 어머니와 회장실에서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를 이어받겠지. 하지만 그건 아직 먼 미래의 일이야.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고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그런데 그 먼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것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미래제약은 제 부모님이 결혼 직후 만든 회사였습니다.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해 지금의 중견제약회사로 성장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저는 지켜봐 왔죠. 어릴 때는 회사가 저희 집 놀이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연구소에서, 어머니는 사무실에서 일하셨고 저는 그 사이를 뛰어다니며 자랐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회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300여 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책임지며 단 한 번도 월급이 밀린 적이 없었죠. 저는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자연스럽게 미래제약에 입사했습니다. 연구원으로 7년째 일하고 있었죠. 남편 상주는 결혼 직후 어머니의 배려로 회계팀에 들어왔습니다. 다은아, 상준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일하는 게 좋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남편을 회사로 불러주셨죠. 처음엔 평사원으로 시작했지만 남편은 성실했고 숫자에 밝았습니다. 몇 년 만에 회계팀장 자리까지 올랐죠. 오늘은 금요일 전 부서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직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연구팀 동료들과 한 테이블에, 남편은 회계팀과 다른 테이블에 앉았죠. 대리님, 오늘도 실험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후배 연구원이 제게 소주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했지. 다음 달 임상 결과만 잘 나오면 좋겠네. 건배를 하고 고개를 돌리니 옆 테이블에서 남편이 회계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바로 옆에 앉은 베라이 대리가 유독 눈에 들어왔죠. 베라이는 20대 후반, 입사한 지 3년 정도 된 직원이었습니다. 일 잘하기로 소문났고 남편이 팀장이 된 후 가장 신뢰하는 부하 직원이 되었죠. 팀장님, 이번 분기 보고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베라이가 남편에게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받아 마시며 웃었죠. 라이 씨가 더 고생했지. 자료 정리하느라 며칠 밤샜잖아. 에이, 당연한 일인데요. 팀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가능했죠. 둘의 대화를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달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은아, 뭘 그렇게 봐? 옆자리에 선배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저는 시선을 돌렸지만 계속 그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이 베라이의 어깨를 툭 치며 뭔가 농담을 하는 모습, 베라이가 깔깔 웃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죠. 그냥 상사와 부하 직원의 친근한 모습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를 했죠. 다들 앉아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어머니는 각 테이블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남편의 테이블에 다가가시더니 베라이를 보며 말씀하셨죠. 배대리, 요즘 회계 일이 많아서 힘들죠? 아닙니다, 회장님. 팀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상준 팀장이 라이 씨를 많이 믿는다더군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어머니의 말에 베라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라이가 정말 일을 잘해. 덕분에 내가 많이 편해졌어. 그래, 좋네. 응. 나이는 어려도 정말 똑똑하고 센스 있어.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인재야. 남편의 칭찬이 계속되자 저는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니야? 다른 팀원들이 질투할 수도 있잖아. 왜? 일 잘하는 건 사실인데. 너도 알잖아. 회사에서는 실력이 최고라는 거.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지만 저는 실험 때문에 출근했습니다. 연구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토요일에 누가 왔을까 싶어 밖을 내다봤더니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주말인데 회사에 왜 나오셨어요? 너도 나왔잖아. 월요일 이사회 준비할 게 있어서. 어머니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엄마,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이 나이에 쉬면 더 늙어.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은아, 너는 결혼 생활은 어떠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잘 지내고 있어요. 상준이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가끔 보면 야심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야심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 젊은 사람이 야심이 있어야지.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괜한 걱정이겠지. 너희가 잘 지내면 됐어. 그때 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무팀장 문태섭이었죠. 네, 문 팀장. 아, 그건요. 월요일에 직접 이야기하죠. 통화를 마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상한 자금 흐름이 좀 있어서 확인 중이야. 아마 단순 실수겠지만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큰일은 아닐 거야. 그냥 몇몇 거래처가 좀 수상해서 문 팀장이 확인해 보고 있어. 저는 그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어떤 거래처인지, 무엇이 수상한지.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집에 오기로 했지? 네, 어머님. 내일 점심때 뵐게요. 상준이는 요즘 어때?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는데 너희 엄마가 좀 더 큰 일을 맡겼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회계팀장이니까 남의 돈만 계산하고 있잖아. 진짜 경영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회계도 중요한 일이에요. 알아.
그런데 너는 사장 딸이면서 왜 연구원만 하고 있어? 이사 자리라도 하나 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연구가 좋아서요. 좋은 게 뭐가 중요해? 자리가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야. 시어머니와의 통화는 늘 피곤했습니다. 끊고 나면 진이 빠지는 기분이었죠. 밤늦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또 회식했어? 아니, 라이랑 다른 팀원들이랑 간단히 한잔했어. 프로젝트 마무리 자축이라고. 남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책상 위에 놓인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죠. 화면에 뜬 발신자는 베라이 대리였습니다. 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자료는 제가 준비해 둘게요. 단순한 업무 연락이었지만 밤 11시에 보내는 문자라니. 저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라이 씨가 문자 보냈던데. 내일 자료 준비한다고. 아, 그래. 정말 일 잘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상사와 부하 직원일 뿐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지만 이미 남편과 베라히 그리고 시어머니는 각자의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는 30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들 모두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어머니가 느낀 그 이상한 자금 흐름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임상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오후에는 중요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죠. 신약 개발 7년 만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님, 발표 자료 최종본입니다. 후배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후 발표 잘 준비해봐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회계팀 사무실 앞에서 남편과 베라이가 서류를 들고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 다은아.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임상 발표지? 잘 될 거야. 고마워. 당신도 월말 결산 때문에 바쁘지? 뭐, 늘 그렇지. 라이가 도와줘서 많이 수월해. 베라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수고하세요. 저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발표 전에 어머니께 인사드리려고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오늘 임상 발표 있는 거 아시죠? 당연하지. 우리 회사의 새로운 미래가 걸린 발표인데. 어머니가 일어나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다은아, 긴장하지 말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네, 최선을 다할게요. 그때 어머니가 잠깐 비틀거리셨습니다. 책상을 짚으며 중심을 잡으셨죠. 엄마,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어제 잠을 못 자서 좀 어지러운가 보다. 어머니는 손을 흔드시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엄마, 병원 가보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발표 끝나고 가볼게. 지금은 너한테 집중해야지.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임상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진들과 주요 간부들이 모두 모였고 어머니도 중앙 좌석에 앉아 계셨죠. 저는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약개발팀 박다은 대리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발표를 시작한 지 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고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의자에서 쓰러지신 것이었죠. 회장님, 어머니.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법무팀장 문태섭이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어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해요. 빨리. 저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가에서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뇌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어머니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죠.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딸입니다. 엄마가 어떠신가요?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언어 기능과 운동 기능에 일부 장애가 올 수 있고요. 그럼 다시 일하실 수 있나요? 글쎄요. 지금으로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아 주었죠. 괜찮아, 다은아. 장모님은 강한 분이야. 분명 회복하실 거야.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여려 보였죠. 그날 밤 회사 임원들이 모두 병원으로 왔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니.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무팀장 문태섭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리님, 일단 대표 직무는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하지만 엄마는 곧 돌아오실 거예요. 물론입니다. 회장님은 강한 분이시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지만 여전히 의식이 또렷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하고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죠. 어머니가 저를 부르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짐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너 혼자서 애도 키우고 병원도 다니고 회사도 가고 힘들겠다 싶어서 왔어. 시어머니는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은데. 무슨 소리야? 너희 엄마도 저 모양인데 내가 도와줘야지. 가족 아니야? 시어머니의 도움은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은아, 밥은 너가 해야지. 난 허리가 안 좋아서. 애 학교 준비도 너가 알아서 하고. 청소는 너가 하는 게 맞지. 며느리가 해야 집이 깨끗하지. 도와주러 왔다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더 많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TV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면서 저에게는 이것저것 시켰죠. 너희 엄마 재산이 꽤 되겠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대뜸 물었습니다. 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병원비도 비쌀 테고 회사도 어려울 텐데.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사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장롱을 뒤지고 심지어 저희 부부 통장이 있는 곳까지 확인했죠. 어머니, 뭐 찾으세요?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하려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재산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요. 남편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장모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할 일이 2배로 늘었어. 이사회에 제출할 서류도
내가 다 준비해야 하고 고생이 많네. 그래도 엄마가 곧 돌아오실 거야. 그래, 그러길 바래야지.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병원에서 주치의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이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지 기능과 언어 기능이 많이 손상되었고 회복하시더라도 일상생활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완치는 불가능한가요? 완치보다는 재활에 목표를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사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장모가 회복 불가능하다니까. 회사를 누군가는 맡아야 해. 그러게. 이참에 너가 더 큰 자리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이 기회에.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방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지 한 달. 저는 병원과 회사,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미 다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죠. 시간만 흘러 어머니가 쓰러지신 후 6개월이 지났지만 병원 특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이제 거의 거동도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눈만 간신히 깜빡이실 뿐 말씀도 못하시고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죠.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시어머니가 시킨 아침 준비, 출근, 실험실, 병원, 다시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가 어질러 놓은 집 치우기. 다은아, 너희 엄마 통장 어디 있니? 어느 날 제가 샤워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안방 서랍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왜 그걸 찾으세요? 병원비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거짓말이었죠. 시어머니는 이미 우리 집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려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어설픈 거짓말을 남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장모님은 회복 불가능하고. 그래, 너가 이제 회사를 맡아야지.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반박할 힘도 없었죠. 다음 날 주치의가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머님의 회사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기적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제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다은 대리님, 더 이상 대표 자리를 비워둘 수 없습니다. 이사진들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회계팀장 류상준 씨가 자원했습니다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준 팀장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박 대리님, 이사회 의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감정은 이해하지만 회사는 하루도 멈출 수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니 남편이 베라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다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대표 대행이라도 맡을게. 남편의 위로인지 통보인지 모를 말.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쳤어요. 어머니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회사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저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쓰러지듯 앉았죠.
6개월 동안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개월하고도 일주일째 되던 날, 병실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보호자님,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이미 생기를 잃어가는 손이었죠. 엄마, 제발 눈 좀 떠주세요.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14분. 심전도 모니터가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엄마, 엄마.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죠. 사망 시각 오전 3시 14분. 의사의 차가운 선언. 저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회사는 어떻게 하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보호자님, 이제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잘 보내드려야죠. 장례식장은 미래제약 본사 근처 대형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직원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죠. 회장님이 이렇게 가시다니. 회사의 기둥이 무너졌네요. 격리부 김 과장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박 대리님, 힘내세요. 회장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예요.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가족들은. 직원들의 위로와 걱정이 섞인 목소리들. 저는 상주석에 앉아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조문객이 돌아서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었죠. 아이고, 이 사람들 언제까지 오는 거야. 다리 아파 죽겠네. 남편이 짜증스럽게 의자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준아, 조문객들 앞에서라도 왜 죽은 사람한테 절한다고 살아나나? 형식적인 거 다 필요 없어.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남편이 마지못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눈물까지 짜내며 연기를 했죠. 아이고 사돈, 이렇게 일찍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과장된 울음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이 줄어들자 시어머니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이 나이에 왜 이런 고생을 하나. 상준아,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엄마, 조금만 더 참아요. 오늘 밤에 정리하려고. 그러니?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회계팀 직원들이 단체로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베라이가 있었죠. 베라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유독 화장이 진했습니다. 마치 조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는 것처럼. 대리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베라이가 제게는 형식적으로 짧게 인사하고는 바로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팀장님, 정말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베라이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연인 사이 같았죠. 고마워, 라이야. 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남편이 베라이의 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미 둘 사이에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이상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회계팀 직원들이 돌아간 후 베라이만 남았습니다. 팀장님, 저 늦게까지 있을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응, 나중에 얘기할 것도 있고.
둘의 은밀한 눈빛 교환. 저는 속이 뒤틀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문객이 뜸해졌습니다. 법무팀장 문태섭이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박 대리님, 잠시 드릴 말씀이. 무슨 일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회사로 한번 오시면. 회장님이 남기신 게 있습니다. 문 팀장의 의미심장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빈소는 거의 비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는 저와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베라이만 남았죠. 다은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저를 빈소 옆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남편도 따라왔죠. 베라이는 밖에서 망을 보는 듯 했습니다. 휴게실 문을 닫자마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우리 이혼하자. 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엄마 장례식장이야, 상준아.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야. 어차피 어머님도 죽었으니까 이제 엮일 이유가 없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사람? 웃기고 있네. 난 현실적인 거야. 회사 재무 상태 알아? 완전 쓰레기야. 빚더미에 현금은 바닥났고 곧 부도날 거라고.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래제약 재무제표였죠. 여기 봐. 부채가 자산의 3배야. 이런 회사에 미래가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고 산 게 다 너희 엄마 때문이었어. 사장 딸이라길래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줬더니 알고 보니 거지 회사더라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은? 사실이잖아.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깨끗이 헤어져. 남편이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해. 협의 이혼으로 깨끗하게 끝내자. 지금 당장 서명하라고? 응. 시간 끌 필요 없잖아. 아, 그리고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 어차피 남은 건 이제 빚더미 뿐인 회사 하나인데. 그거 분할받으면 내가 너네 엄마 빚을 다 떠안아야 하는 건데 내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 너가 알아서 처리해. 너희 엄마 회사니까. 그럼 우리 딸은? 은솔이는? 너가 키워. 난 새 인생 살고 싶어. 양육비? 그것도 기대하지 마. 없는 사람한테 뭘 받겠다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함께 키운 딸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다 뭐였어? 글쎄, 나름 재미있었지. 회장 사위 노릇도 할 만했고, 장모 덕에 팀장도 됐고, 남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장도 죽었고, 회사도 망했어. 더 이상 너랑 있을 이유가 뭐야? 당신 정말 처음부터 계산하고 접근한 거야? 처음부터는 아니야. 그런데 장모가 쓰러지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지. 가라앉는 배에서는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서명해.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야.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한다고. 나가요? 어디로? 그건 너가 알 필요 없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 신고서, 재산분할 포기각서. 이게 당신들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이제야 알았어? 눈치도 참 없네. 너희 엄마가 쓰러졌을 때부터 이미 너 쓸모는 끝난 거였어. 시어머니의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혼 사실은 당분간 비밀로 해. 내가 아니, 너도 회사 정리할 시간 필요할 테니까. 남편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그들이 나가고 빈소로 돌아오니
베라이가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팀장님, 내일 그건 준비 다 됐어요. 응, 고마워. 내일 아침 일찍 보자. 네,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박 대리님, 힘내세요. 베라이가 제게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승리자 같아 보였죠. 제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무려 7년을 가족이라고 믿고 지내왔던 사람들이 악마도 하지 않을 행동을 저에게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옷장을 열어보니 남편의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랍장도 신발장도 모두 비어 있었죠. 도둑처럼, 정말 도둑처럼 나갔구나.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인가 싶어 뛰어나갔지만 택배 기사였죠. 류상준 씨가 보낸 특급 택배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서류와 함께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명해서 돌려보내. 연락하지 마. 단 2줄. 7년의 결혼 생활이 단 2줄로 끝났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출근했더니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들었어요? 회계팀장님이 갑자기 퇴사하신대요. 아니, 지금 회사 이런 상황에 회계팀장이 빠지면 직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모든 게 무너졌어요. 당신이 평생 지켜온 회사도 제 가정도 전부 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저는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 채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갔어? 딸 은솔이의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아빠도 모두 사라진 현실을 6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는 잠시 멀리 가셨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딸 은솔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혼자 텅 빈 거실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법무팀장 문태섭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대리님, 회사에 나오셔야 합니다. 최근 회사 상황이 갑작스레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못 가겠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사회에서 대표 선임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는 의견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지킬 힘이 없었죠. 문 팀장이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저는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자상한 남편인 줄만 알았던 남편의 배신, 심지어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의 돌변하는 모습,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력 때문에 7년 동안 자상한 남편 연기를 해왔다는 말들. 이런 상황에서 힘을 내기란 쉽지 않았죠. 열흘째 되던 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억지로 몸을 일으켜 회사에 나갔습니다. 연구실로 가는 길에 구내식당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점심시간이라 직원들로 붐비고 있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기력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달 월급 제대로 나올까? 격리팀 김 대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나올 거야. 아직까진 괜찮다고 하잖아. 그래도 불안해. 우리의 학원비 이번 달까지 내야 하는데. 생산팀 박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큰애가 내년에 대학 가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우리 어머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 이 회사 아니면 갈 데도 없는데. 품질관리부 최 대리가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걱정은 안 했을 텐데. 이제 회사가 어떻게 될지. 그러게. 3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만 문제가 아니지. 집에 가족들도 다 나만 믿고 사는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너져 있는 동안 300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삶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내가 실직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지. 누군가의 작은 혼잣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6개월 넘게 비어있던 어머니의 자리로. 문을 열자 먼지가 쌓인 책상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셨던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죠. 그 위에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래제약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 회사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건 회사만이 아니었습니다. 300명의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였죠. 지금까지 이 회사를 믿고 자리를 지켜준 직원들을, 이제는 회사가, 그리고 내가 지켜줄 차례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너진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복수심도 아니고 야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원들의 평범한 삶, 자녀의 학원비, 부모의 병원비, 가족의 생계. 그것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경영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의 모습까지 키워오신 부모님 밑에서 틈틈이 경영 수업을 받아왔거든요. 다시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딸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나온 저는 곧바로 이사회 의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대표를 맡겠습니다. 의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리님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알아요. 제가 무너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경영 경험이.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경영학 전공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어릴 때부터 경영 수업을 배워왔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의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죠.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다은 대리를 미래제약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젊지 않습니까? 경영 경험도 없고 지금 회사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과연. 법무팀장 문태섭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박 대리님은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늘 후계자로 생각하셨습니다. 결국 투표가 진행되었고 저는 미래제약의 새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대표 취임 첫날, 저는 가장 먼저 재무제표부터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회계팀장이었을 때의 자료들을 전부 가져오라고 했죠. 베라이 팀장, 최근 3개월간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가져와 주세요. 베라이가 회계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자연스럽게 승진한 거죠. 네, 대표님. 그런데 전 팀장님 시절 자료는 좀 복잡해서 복잡하든 말든 다 가져오세요. 베라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상국메디컬, 상국바이오, 국성파마. 비슷한 이름의 회사들로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고 있었죠. 그것도 어머니가 쓰러지신 직후부터 금액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배 팀장, 이 상국메디컬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곳이죠? 그게 의료기기 납품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 실적은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라이가 당황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문 팀장, 이 거래처들 좀 조사해 주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문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조사해 보니 상국메디컬, 상국바이오 모두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들이죠. 뭐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의 자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문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상국제약 주식회사.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최근에 설립된 제약회사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문 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었죠. 대표이사 류상준, 감사 윤말자, 사내이사 베라이.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전 남편분이 회사를 차리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 회사 돈으로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빼돌린 거죠?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지만 대략 10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00억?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부터 조금씩 빼돌리다가 쓰러지신 후에는 대놓고 빼돌린 겁니다. 특히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쯤부터는 집중적으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서둘렀구나. 횡령이 들킬까봐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그때 베라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거래처들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못 주면 거래를 끊겠대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최소 10억은. 10억? 지금 당장 현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 빼돌려가서 그때 베라이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아는 투자자가 있는데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한대요. 인수요? 네. 상국제약이라는 곳인데 조건이 꽤 괜찮습니다. 상국제약. 남편의 회사를 우리 회사 인수자로 소개하다니. 저는 베라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배 팀장, 당신 설마 처음부터 무슨 말씀이신지, 상국제약이 누구 회사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베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서 나가요. 당장. 베라이가 나가고 저는 문 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문 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일단 형사 고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 팀장이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사실 이것도 회장님이 남기신 겁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미래제약 핵심 특허 이전 계약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회사의 핵심 특허들을 제 이름으로 이전해 놓으신 거였습니다. 이 특허들만 있으면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자금이 부족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예견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지금 위기입니다. 전 회계팀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회사는 제 부모님이 일생을 바쳐 만든 곳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러셨듯이 이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함께 이 위기를 넘어서겠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류상준, 윤말자, 베라이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사 고발을 한 지 일주일.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생각보다 진척이 없었습니다. 대표님, 상준 측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경제사범 전문으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문태섭 팀장의 말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베라의 팀장이 오늘부로 사표를 냈습니다. 인수인계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이제야 도망가는군요.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다은 대표님, 참고인 조사 나오셔야 합니다. 참고인? 피해자인 제가 왜 참고인 조사를? 경찰서에 가보니 오히려 제가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무고한 거 아닙니까? 무고라니요? 장부를 보면 명백한데 류상준 씨 측에서는 정당한 투자였다고 주장합니다. 실패한 투자를 횡령으로 몰아가는 거라고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점하고 고발 시점이 너무 가깝네요. 개인적 원한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반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더 큰 악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금 조기 상환을 요구합니다. 재무팀 김 과장이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갑자기 왜? 회사 신용등급이 급락했대요. 100억 횡령 사건이 언론에 나가면서 얼마를 언제까지? 30억을. 이달 말까지요. 30억?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야근을 하고 있는데 경리부 직원이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경비실에 누가 두고 갔대요. 대표님께 전화라고. 봉투를 열어보니 USB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남편과 베라이가 찍혀 있었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의 외도 장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날짜를 보니 저희가 3년 전부터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부터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니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장모가 죽으면 회사는 우리 거야. 다은이는 바보니까 모를 거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박 대리님이 불쌍하잖아요. 베라이의 목소리. 불쌍한 게 어디 있어. 처음부터 계산하고 결혼한 건데.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함께 있던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제약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직원이 보냅니다. 상준과 베라이가 만나는 카페에서 몰래 녹음했습니다. 대표님 힘내세요. 이 증거라면 최소한 계획적 범죄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대표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로? 삼국제약에서 우리 회사 인수 제안을 공식적으로 넣었대요. 뭐라고요?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이사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죠. 박 대표 삼국제약에서 미래제약 인수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인수 후 모든 부채를 책임지고 직원 고용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게 남편, 아니 류상준의 회사라는 걸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직원들 생계라도 지켜야죠. 저는 이제야 남편의 완벽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횡령으로 미래제약을 무너뜨리고 헐값에 인수해서 경영권을 차지한 뒤 모든 횡령 흔적을 지우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서둘러 이혼했고 베라이도 미리 빼돌린 거였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며칠이면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일궈온 회사입니다. 그 도둑놈들한테 넘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수 후에 고용을 정말 보장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사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만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해결책이 없으면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주일. 단 일주일 안에 기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문태섭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또 무슨 나쁜 소식이? 아니요, 수사를 제대로 하겠답니다. 금융감독원도 함께 나선대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죠. 저는 대표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은 적막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와 직원들이 평생 지켜온 회사를 그 도둑놈들한테 빼앗기게 생겼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해서 미안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우리 직원들도 저기 어딘가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포기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국제약에 회사를 넘기고 최소한 직원들의 일자리라도 지키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그것은 곧 남편의 범죄를 묵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해 줄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정의마저 포기하는 것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태섭 팀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디 계세요? 회사에 있어요.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급히 법무팀으로 갔습니다. 문 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에서 류상준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발견했대요. 급하게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슨 실수요?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를 아직 동결 가능한 국내 계좌에 남겨둔 겁니다. 70억 정도요. 70억? 100억 중 70%라도 회수할 수 있다면 당장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미 검찰에서 진행 중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동결될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요? 한국투자파트너스라는 곳 아시죠? 국내 최대 바이오 투자사인데. 알죠? 업계에서 유명한. 그쪽에서 우리 회사 특허 기술을 검토하고 있대요. 회장님이 개발하신 신약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판단한다네요. 문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투자 검토 요청서입니다. 그들이 먼저 접촉해 왔어요. 저는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150억 투자 검토? 네. 우리 특허 기술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죠. 특히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개발하신 항암제 후보 물질에 관심이 많대요.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직전까지 연구하셨던 그 신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경영권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대요. 삼국제약의 인수 제한이 철회되고 횡령 사건이 정리되어야 투자를 진행하겠답니다.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사흘 남았네요. 이사회 결정까지. 대표님, 포기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다 대표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박다은 대표님, 저는 미래제약 생산부 김철수입니다. 오늘 직원들끼리 모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죠. 작지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직원 일동. 첨부된 사진을 열어보니 직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래제약을 지키자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다은 대표님, 류상준 씨 계좌 70억 동결 완료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정황이 있습니다. 베라의 씨명의 차명 계좌도 확인됐어요.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님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요? 횡령 자금 70억을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이 계좌를 동결했어요. 술렁거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파트너스에서 150억 투자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문태섭 팀장이 준비한 서류를 이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70억 회수에 150억 투자면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겠네요? 한 이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삼국제약의 인수 제안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삼국제약은 확실한데 투자는 아직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스피커에서 남편과 베라이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장모가 죽으면 회사는 우리 거야. 다은이는 바보니까 모를 거야. 처음부터 계산하고 결혼한 건데. 이사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사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인수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의 고용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제약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미래제약의 직원 300명, 그리고 직원들의 가족들을 희생시킨 괴물이에요. 이사회 의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삼국제약 인수 제안 거절에 찬성하시는 분?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미래제약은 미래제약답게 지켜나가야죠. 의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전 직원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래제약 가족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대표이사 박다은.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 후 법원. 드디어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래제약 직원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베라이가 있었죠. 남편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무죄할 거라 믿는 듯 했죠. 피고인 류상준, 윤말자, 베라이는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래제약의 자금 1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피고 류상준은 회계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이혼 후 피해 회사를 인수하려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인 베라이 역시 회계 담당자로서 적극 가담했으며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범행에 협조했습니다. 베라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 류상준에게 징역 7년을,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피고인 윤말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고인 베라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액 100억 원을 배상하라. 남편이 절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투자를.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법원을 나오니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이겼어요. 정의가 살아있었네요. 저는 직원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미래제약 신약 발표회장, 수백 명의 의료진과 투자자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제약 대표이사 박다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약은 고 정미령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연구하신 항암제입니다. 스크린에 어머니 사진이 떴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기존 약물 대비 효과는 2배, 부작용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이 약은 내년 출시 예정이며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김진수 이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약의 이름을 미령으로 정했습니다. 고 정미령 회장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직원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미래제약은 이제 정말로 미래가 있는 제약회사가 됐어요. 묘비 옆에는 새로 심은 벚나무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장님을 기리며 심은 거였죠. 그리고 엄마 은솔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전 남편 상주는 복역 중이지만 언젠가는 반성하겠죠. 저는 이제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문태섭 팀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미래제약과 직원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 묘소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당신의 자리를 이어받게 됐어요. 잘할 수 있겠죠? 벚꽃잎이 제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표님.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미래제약의 새로운 미래, 박다은 대표님과 함께. 저는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당연하죠. 우리가 미래제약 아닙니까? 경리부 김 과장이 외쳤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켜낸 회사잖아요. 생산부 박 과장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회식이나 할까요? 제가 쏩니다. 와, 대표님 최고. 직원들의 환호성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은솔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응, 엄마가 좋은 일이 있었어. 나도 좋은 일 있었어. 오늘 학교에서 친구 많이 사귀었어. 정말? 우리 은솔이 대단하네. 은솔이가 제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은솔이 사랑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미래제약의 미래는 이제 정말로 밝았습니다. 2년 후 봄, 미래제약 연구소 앞들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죠. 미래제약은 이제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던 때의 모습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2배가 됐죠. 저는 여전히 대표 자리를 지키며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마, 여기야. 은솔이가 손을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딸아이는 한층 의젓해졌죠.
우리 은솔이 학교 끝났구나? 응. 오늘 미술 시간에 엄마 그렸어. 은솔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죠. 우리 엄마는 미래제약 대표님, 자랑스럽게 말하는 은솔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벚꽃잎이 우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저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겠지? 그럼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은솔이와 손을 잡고 연구소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죠. 미래제약 창업주 정미령 회장.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제약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어머니가 남기신 그 말씀. 이제는 미래제약의 경영 이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미래제약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을 위한 약을 만들며. 여러분, 다은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은이가 겪은 배신과 절망, 그리고 극복의 과정.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은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믿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